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고발뉴스.com에서 받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보당, 우리 정의당 어떤 진보의 안보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냐 이걸 메인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안보, 평화, 특히 진보가 좀 약했다고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걸 오히려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시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보와 안보의 어떤 융합이라는 건 몹시 어색하고 그만큼 어울리지 않지만 그만큼 또 혁신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이 내년 총선에까지 그대로 연결이 돼가지고 진보가 생각하는 어떤 안보의 본질을 한번 구현해보자 이런 취지가 이제 저희 국방개혁 기획단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입니다. 얼마 전에 심상정 대표님과 이제 당직자들 모시고 전방의 6사단에 위문을 갔거든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병사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악수하면서 안아주면서 이 병장, 김 병장 이러는데 어느 한순간 딱 멈췄어요. 어떤 병사 한 명 앞에서. 이름이 김포공항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김이고 이름이 포공항이에요. 왜 이름이 김포공항이냐? 당연히 이제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김포공항 꿈을 꾸고 자기를 낳았답니다. 자기가 아버님 그러니까 태몽에 김포공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포공항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 김포공항을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 목표는 이 병사를 김포공항에 취직시키는 겁니다. 김포공항에 이 사진을 내가 만나가지고 당신네 직장을 사랑하는 이 이상의 국민은 앞으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김포공항 일병을 김포공항에 취업시키자. 해볼 만한 말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사건을 그렇게 의미 있게 봤냐 하면은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내 이름을 사랑합니다. 아버님이 이런 사연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그 감성을 느낀 것이죠. 이게 요즘 청년답지 않다는 겁니다. 무언가 자기의 사회생활, 자기의 이 경쟁사회에서 내가 무언가 신분 상승을 하는데 이 이름은 분명히 도움이 안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천진난만함에서 저는 요즘 청년들답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청년을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무언가 이렇게 전방에 가면 구체적인 사정 또는 사연들이 참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 부대표님도 그때 같이 가셨는데 아주 인사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건데 과거에 이렇게 정치인이 군부대 위문을 가면은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분위기 딱딱하고 청소하느라고 불평불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따지면은 그런데 이번에 심 대표님이 갔을 때 우선 분위기가 따뜻했고 굉장히 어떤 공감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이런데 거기서 뜻밖의 요즘 청년 같지 않은 청년을 발견했을 때 도와주고 싶다고 저는 진심으로 느낍니다. 사실 당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제일 우선적으로 시간을 많이 기울인 것도 역시 민원 처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곽중사 사건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요전에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으로 하사 2명이 지뢰에 중상을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국가가 다 영웅화 시켜 놓으니까 작년에 지뢰를 밟은 중사 1명은 똑같이 지뢰를 밟아서 다쳤는데 국가에서 병원비를 대주질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 심 대표님한테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심 대표님이 그거를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그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한겨레 할 것 없이 보수 진보 신문이 일제히 이 사연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에서 보수 세력을 건드려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댓글이 뭐냐 하면은 봐라 진보당의 당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국방부 니들 뭐 했냐. 이게 보수의 분노로 댓글로 마구마구 올라왔죠. 한 3,000개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람을 다루는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집중해 주면은 우선은 우리가 구호로서 안보와 평화를 외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생산적입니다. 진보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라는 데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주로 뭐 안보 평화 하면은 사람의 문제를 다뤄왔다기보다는 집단의 문제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추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구체적인 인간으로 내려오질 못했죠. 그러니까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많은 실패한 담론 중에 하나, 뭐 반드시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가, 민족, 시장 이런 용어들입니다. 어떤 국가를 말하되 그 국가의 주체인 국민을 오히려 억압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어떤 하나의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을 도외신하는 국가 논의를 하는 것이죠. 또는 민족을 얘기하되 그 가장 핵심 주체인 민중에 대한 얘기는 의도적으로 빠뜨림으로써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을 표현하는 민중이라는 표현보다 추상화된 민족이라는 표현. 이것이 결국 민족을 많이 이야기하되 민중을 또 억압하는 기제로도 작동이 되는 것이죠. 또 시장을 얘기하는데 그 시장의 주체는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을 말하지 않는 시장. 결국은 이런 식의 어떤 집단의 논리라는 것은 또 다른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없는 국가도 독재고, 민중이 없는 민족도 독재고, 시민이 없는 시장은 이거는 더 살벌한 독재죠.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과 시장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주체를 같은 표현이지만은 국민과 민중과 시민이라는 인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담론으로 다시 다 재구성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그 학부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도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집안의 한국전쟁 때 돌아가셨거나 실종됐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신 분이 혹시 집안에 한 분쯤 계시는 걸 아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예상한 대로거든요. 제가 부산이나 서울 어디 대도시의 대학에 다녀가도 꼭 이 질문을 하면은 대략 100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이 손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국전쟁이에요. 그런데 요즘 박근혜 대통령 워낙 역사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거 갖고 그냥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또 뭐 국정교과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의에 어느 대목에 인간의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죠. 자, 한국전쟁은 말입니다. 390만 명이 사망한 전쟁이에요. 당시 남북한 합쳐서 인구의 11%입니다. 11%. 이렇게 높은 사망자 비율을 가진 전쟁은 인류의 이렇게 큰 국가급 전쟁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그 중에서 민간인 사망자 비율입니다. 1차 대전 때 4천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그 중에 민간인 비율이 대략 40% 정도 됩니다. 2차 대전 때 7천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그 중에 민간인 비율이 69%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390만 명 중에 민간인 사망 비율이 85%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시민을 직접 표적으로 삼는 이러한 전쟁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한국전쟁 때 큰 상해를 당하신 분이 있는 거를 100명 중에 1명 정도 대학생들이 알고 있다는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거든요. 다시 숙제를 내줍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봐라. 정말 없냐? 어딘가 먼 친척이라도 있지 않겠냐 말이야. 한번 다시 물어보라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죠. 이번엔 100명 중에 50명이 손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전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남치민이 북치민이 이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논쟁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바로 그 사람의 문제는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친지,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왜 이 기억이 청년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걸까요? 이 한국전쟁은 어떤 국제정치학 교과서에도 다 나올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유명한 전쟁이었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한민족은 세계와 만났고 세계는 한민족과 만났습니다. 동서냉전은 한국전쟁 없이 설명이 불가능한, 이건 세계 정세를 냉전으로 완전히 몰아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비극적이고, 보십시오. 사람의 문제가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딱 단절되어 버리고 정치적인 논리만 남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불과 우리 가족에서 벌어졌던 이 심각한 문제를 모른 채 밖에 나가가지고 추상화된 다른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 전쟁과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방식이 옳은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평화, 국방, 안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지금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 역시도 기실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문제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육사단에 가서 그 김포공항 일병이나 아니면 지뢰를 밟은 곽중사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보수 정권이 여태까지 해온 안보 논리라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인간의 문제를 탈색해버린 정치 논리만 얘기하고 싶어하는 안보였어요. 그 390만 명 중에 민간인 사망자가 85%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년 현충일이 되면 국가에서 하는 기념식 잘 보십시오. 전몰 군경, 6.25 때 군인에 대한 행사는 있지만 나머지 85% 죽어간 민간인에 대한 행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군인, 요거 외에는 어떤 행사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민간인은 국립묘지 갑니까? 보상 받습니까? 국가유공자 됩니까? 그냥 잊혀지는 죽음인 것이죠. 이렇게 기억은 선택된다는 겁니다. 왜?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선택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문제를 그렇게 알고 있고 교육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기념하는 또는 전쟁에서 전몰장병을 추념하는 그 행사 역시도 선택된 기억입니다. 제주도 4.3 사태 때 언제부터 이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느냐?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아예 어떠한 국가의 노력도 기울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한반도의 현대사에서 예컨대 전쟁의 문제 하나만을 바라보자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왜곡됐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뺀 나머지 역사만을 강조해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와서야 이제 과거사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됐고, 이런 식의 우리의 아픈 역사들은 이것이 공론화가 될 때까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40년을 기다렸죠. 그마저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싹 없애버린 것이죠. 과거사에 대한 보관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매우 중요한 군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우리나라에 국군 포로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국군 포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평생 숨기고 살았던 것이죠. 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럼 뭐냐? 한국전쟁 실종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그 가족을 연좌제로 불이익을 줬던 겁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평생 숨기고 산 것이고, 그 다음에 북파공작원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스파이죠. 스파이. 아니, 뭐, 스파이 그 이상이죠. 특수작전, 뭐, 다 하죠.
14,000명을 북한에 보냈는데 7,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자, 이런 어떤 국방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서 제대로 존재조차 인식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국군 포로나 북파공작원, 특수공작원 이런 용어를 비로소 부여하고 최초로 보상을 해주기 시작한 때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군에서 가장 홍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해 발굴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제 한국전쟁 때 유해를 지금 발굴한다는 거거든요. 참 그것도 기만이죠. 아니 하려면 진즉했어야죠. 이젠 찾기도 힘들어졌는데. 그것도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람의 문제를 최초로 발견한 것도 민주정부 와서였던 거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무시하는 거죠. 누가 이 문제 떠들면 잡아가 버리고 탄압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왜 했을까? 왜 어떤 민주정부 시절이 되니까 이런 문제, 이게 무슨 정치적인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그죠? 그거는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국가의 치부를 과감히 드러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긍심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우리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치부를 과감히 드러낸 것이죠. 그때 비로소 역사에서 이 안보 분야에서도 드디어 인간의 얼굴을 한 안보가 등장이 됐던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 그건 인간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이데올로기의 역사였던 것, 이념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것이 진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진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죠. 무슨 자본주의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꾼다. 무슨 혁명이 일어나고 거대한 개혁이 일어난다. 꼭 이런 게 진보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도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가감히 우리의 어떤 기억 속에 잠재된 또는 망각된 어떤 하나의 기억의 한 편린이라도 끄집어내서 있는 그대로 밝힐 수 있는 용기가 저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가세요? 저는 그게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문제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는 이 국방이라는, 제가 뭐 밖에는 군사 전문가, 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명칭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뭐 군사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군사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얻은 것이죠. 이 평화와 안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그 이야기가 있는 세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또 다른 새로운 세상, 굉장히 넓은 세계로 나 자신을 확장시켜 왔던 것이죠. 물론 이런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 한들 여러분들 취업이나 스펙 쌓는 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굳이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항상 인간의 문제를 누락하고 어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단순히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주입해온 지금의 어떤 주류 사상이랄까, 어떤 하나의 사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그만큼 값비싼 희생, 값비싼 보상, 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와 눈물을 우리한테 요구해 왔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인간의 얼굴을 한 역사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과 또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게 진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런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아픔과 희생을 강요하는 이 분단 체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의 문제, 어떤 인간의 역사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자세만 있다면 이미 진보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 이상의 저는 뭐 요구될 수 있는 다른 용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점을 조금 보면은 국가에서 국민으로, 시장에서 시민으로,
민족에서 민중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걸로 자꾸 의식적으로 우리의 사고의 습관을 바꿔주다 보면은 안보 정책도 새로 개발되겠죠. 전혀 다른 안보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심상정 대표께서는 지난번 전방을 방문하셨을 때 대략 한 5가지 주제의 안보의 키워드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정기국회 그 당 대표 연설 때는 이걸 다시 3가지로 압축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안보에서 국민안보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안보는 보수의 전유물로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남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인간의 숨결이 살아있는 국민안보로 전환하겠고 안보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선언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혁신하는 안보죠.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군대가 전쟁할 수 있는 군대라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민간군 병영혁신위원회 국방부에도 나갔고 여러 번 뭐 전후방 부대 시찰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전 세계 어떤 군대 중에 자살할 게 우려되는 중증 우울증 환자만 따로 모아서 수용소를 차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이라크 전쟁에서 영국군인가 이라크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 따로 모아서 그게 PTSD. 네, 비밀로 막 붙이려 그걸 이제 다 가리다가 이제 몇몇 언론 매체에서 홍보가 돼가지고 영국 친구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도 그러는데 그죠? 전쟁터에 가면은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 전장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미군도 그런 거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 없는 평시에 제 한 명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에요. 놔뒀다가는 뭐 총기 난사를 할지 뭐 자살을 할지 알 수가 없죠. 이름하여 관심병사 A급 요런 애들만 골라서 3,000명씩 수용하는 1년에 한국군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린캠프라고 하죠. 거기 가서 웃음 치료도 받고 미술 치료도 받고 다 받아요. 네. 그런데 안 들어오겠다는 애들은 또 안 된다고. 본인 동의가 있어야 돼. 부모 동의까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대에 그런 위험인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군이 걱정하는 거죠. 작년에 주로 사건이 많이 터졌습니다. 뭐 전방에 22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임병장 사건이 있고 28사단에서는 윤일병이라고 이제 구타로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저쪽에 저 이화여대 권은비 학생이 지금 졸업했나? 아직 안 했어요? 거기 잘 눈여겨두고 남성 당원들은 좀 작업 좀 해보세요. 당원 한 명이라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저하고 같이 민간군 병영혁신위원회 대학생 대표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근무를 했죠. 요즘 군대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지원자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도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봤죠. 그런데 22사의 그 총기 난사 사건은 임병장이 동료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10명이 다쳤죠. 그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소초장 중위는 제일 먼저 3km 떨어진 옆 초소로 도망갔죠. 그 이유는 신고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방에 탄약고는 열쇠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초장이 갖고 있고 하나는 상황병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열쇠를 상황병한테 주고 도망갔죠. 지휘자가 없어졌어요. 근데 상황병 이놈은 책상 밑에 숨어가지고 중대본부에 전화한다고 안 나와버리니까 부사관 중사는 탄약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총격이 벌어지니 빨리 탄약을 불출해야 되는데 열쇠가 없어가지고 5발을 잠을 통해 발사해서 탄약을 꺼내죠. 그 사이에 이미 임병장은 동료를 향해서 난사한 뒤에 튀어버립니다. 가는 동안에 6번 검문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 통과가 됐죠. 자, 무장 탈영병이 생겼어요. 이거 검거반으로 9개 대대가 출동합니다. 9개 대대면 대략 4,000명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9개 대대가 검거하기 위해서 예상 도주 지역으로 출동을 했는데 여기에 또 관심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뭐 참 끔찍하죠. CCTV 보니까 이거를 검거하러 출동한 병력인데 할 일이 없으니까 민가에 가가지고 강아지 쓰다듬고 놀더라고. 그러다 어디서 총소리 들리니까 야, 총소리 들린다, 가보자 하고 그냥 대충 뛰어다니는데 그 뒤에를 강아지가 뛰어다니는데 작전이 저게 개인지 사람인지 참 보니까 끔찍하죠. 그러다 지들끼리 오발 사고가 나가지고 소초장 소위 한 명이 관통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휘하던 대령 연대장이 큰일 나겠거든.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거든. 군단장한테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이 병력 다 빼주십시오. 제가 혼자 가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애들 다 뒤로 물려주십시오. 오히려 사건을 수습하려다 사건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령이 그 임병장한테 간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총하고 실탄을 갖고 있단 말이야. K2 소총을. 근데 이게 놀이새가 자주 고장난다고, 걸린다고 이게. 검거하러 온 병력이 있으니까 한판 맞짱을 떠야 되는데 총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딱 검거하러 온 대령한테 펜과 종이를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 써서 하겠다. 그러니까 얼른 갖다 줬는데 그게 쓰려는 게 아니라 총을 수리하려고 볼펜으로. 이래가지고 총이 수리가 된 거예요. 뭐 쓰긴 뭘 써. 그러자마자 여기 가슴에 발사해가지고 관통상 입은 거를 대령에 가서 업고 나왔지. 이게 그랬을까요? 전쟁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사실은 그 전에 터졌는데 은폐돼서 몰랐지만 윤일병 봅시다. 1박 2일간 670대를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대 배치 37일 동안 35일을 맞았습니다. 저는 얘가 한국의 이 윤승주라는 작은 체구의 한 병사가 한국의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정말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상상하지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 사건이 저한테 준 충격과 경각심 때문에 여러 병사들하고 면담하고 자꾸 청년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게 됐죠. 그 교훈을 우리한테 남겨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국의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의무대에서 벌어진 어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어쩌면 우리 청년 문화의 가장 어두운 일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노의 본질. 왜 한 사람을 향해서 집단은 처벌을 하는가? 이 부분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하고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땐 고참 한 명이 후임 여러 명 세워놓고 하나씩 두들겨 팼습니다. 지금은 고참 여러 명이 후임 한 명을 팹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그게 이름하여 기수열애라고 하는 것이죠. 조직 내에서 거저먹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무임승차자. 거저먹는 애. 쟤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거야. 쟤 때문에 우리가 나쁜 평가를 받는 거야. 이것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직장 가도 그래요. 어떤 팀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그게 성공해가지고 성과급을 나눠줄 때 일 안 하고 뺀질거리던 애가 그거 같이 타먹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무임승차자. 이게 경쟁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어떤 무언가 저희 때는 잘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현상이죠. 저희 때 예를 들면 우리 때도 고문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하자면 좀 얼빵한 말귀 못 알아듣고 실수만 하고 고문관이 있었는데 예컨대 고문관이 내 동기라고 치자고. 나하고 같이 입대한 동기라고. 그런데 나보다 후임이 내 동기 고문관을 놀려먹는 것 같았을 때 저는 누구 편을 들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모자라지만은 동기 편을 들어서 후임을 혼낸 거죠. 너 고참이 선임한테 말이야 이 자식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부대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후임한테 얘는 내 동기지만은 조직에 짐만 되는 애고 거저먹는 애니까 너 얘 선임 대접하지 마. 이렇게 거꾸로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해병대가 악습으로 내려오는 기수열애입니다. 지금 뿌리 뽑으려고 했는데 안 뽑혀요. 계속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안 뽑히죠. 지금 젊은 청년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저성과자에 대한 분노 지수가 높습니다. 마침 노동개혁도 저성과자 속과내기입니다. 이제는 인간을 분리수거해야 되는 것이죠. 왜? 모여놓으면은 조직의 통합성이 깨진다고 보는 사고죠. 그런 면에서 지금 노동개혁은 역설적으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경쟁의 논리, 차별의 논리에는 딱 들어맞는 노동개혁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사회에 그린 캠프를 만들어서 노동계에도 그린 캠프를 만들어서 솎아내겠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 분리수거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군대는 강제로 합쳐놨는데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 빨리 분리시킬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겁니다. 이런 기제가 청년 문화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어떤 그 집단 따돌림의 문화가 이제 드디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서열 관계가 다 재편됩니다. 요즘은 나이 어린 병장이 나이 많은 상병한테 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땐 상상 못했죠. 그러면서 어떤 집단의 짐이 되는 사람의 그 사람으로 인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이것이 청년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이제 노동 문제까지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사건 중에 제가 가장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처음에 세월호 특별법 만든다 그럴 때 2030 세대의 80%가 지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월호 특별법이 정작 만들어질 때는 2030 세대의 60, 70%가 반대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청년들이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던 세력이 왜 막상 특별법을 만들 때는 정반대로 되돌아섰을까? 그 중간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요. 맞아요. 이거 한 건이었어요. 단원고 학생이 대학에 특례 입학하는 거. 이거는 청년들의 이데올로기를 건드려 놔버린 거죠. 쟤들 대학 거저간대. 쟤들은 대학 공짜로 보내준대. 이거 하나로 돌아선 겁니다. 이게 사회, 대학 경쟁, 서열로 점철된 이런 문화에서 차별이 이데올로기가 돼 있는데 그 자체를 건드려 놨다고 했을 땐 세월호고 뭐고 국물이 없습니다. 이게 평양에서도 이루어지는 폭력의 본질이거든. 여기서 어떤 하나의 차별과 서열의 문화,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우리가 별로 평소에는 의식하고 살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상 작동하는 질서입니다. 사실상 작동하는 것이죠. 그게 폭력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방의 문제를 제가 연구하면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대목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떤 좀 인문학에 충실하면 다 해결이 끝나는 문제거든요. 어쩌면 애초 생기지도 않았을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병영이든 대부분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폭력의 기제가 유사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 하나의 어떤 청년들이 거의
맹목적으로 노예가 되다시피 한 이데올로기 하나를 건들 때는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진다는 거. 이런 강의를 저는 딴 데 가서도 많이 하니까 어떤 예쁘게 생긴 여학생은 아니고 한 20대 중반 되는 그 여성 한 명이 딱 강의가 끝나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미국에서 다녀 한국을 전혀 모르는데 한국에 와서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소개팅을 연대생하고 했대요. 근데 연대생 3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 똑같은 얘기를. 너무 이상한 얘기를. 그게 뭔지 알아요? 고대는 왜 후진 학교인가? 한국 사정을 모르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친절하게. 여기 실례지만 고대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실례를 든 거니까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그때 이 여학생이 받은 충격. 아, 한국에 오니까 이 대학이라는 게 이렇게 인간의 어떤 계층, 계급이구나. 이걸 알고 여기에서 인간관계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대형교회 가면은 대학을 졸업한 대학부하고 대학에 못 간 청년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못 섞어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가 내 제자는 대졸자 이상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그래? 이런 반성서적인 것도 타지. 왜 그러냐?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차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새누리당이나 앞으로 선거에서 싸우는 상대가 저 거대 정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거대 정당은 미안하지만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저 거대 정당이 올라타 있는 이데올로기화된 차별구조 그 자체가 우리의 적이죠. 그러니 보궐선거를 해도 뭡니까? 동작구 선거구는 뭐예요? 강남 4구. 이걸 건드리는 거죠. 거기에 편승하는 거죠. 사당동 아줌마들은요, 방배동 아줌마들이 뭐 하고 사는가가 제일 궁금하고, 방배동 아줌마들은 반포동 아줌마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제일 궁금하고, 반포동 아줌마들은 청담동 아줌마가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한 게 한국 사회의 저쪽 남쪽에서 관통되는 하나의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4구로 딱 해주겠다는 식의 어떤 이런 식의 욕망을 건드려 놓으니까 어떻게 돼? 지는 줄 알았던 나경원이 이깁니다. 네. 순천에 개발 폭탄 쏜다 그러고, 세종시에는 특별시 1등 이제 시민 됐다 그러고, 다 이런 식으로 욕망을 자극하는데 이 거대 여당은 너무 능수능란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이걸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강화시키고 더 심화시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가서 표를 찍어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선거를 이겨, 저쪽 당은. 우리는 그것에 맞서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회적인 어떤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자신이었어요. 저쪽은 너무나 그걸 능수능란하게 이용을 잘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간의 욕망과 계층 상승의 이데올로기를 매번 선거에 활용하니까 지는 선거를 다 이겨버렸어요. 심지어 지난 총선은 그 당시에 한나라당 여당 자신이 지는 선거로 예측한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국회 선진화법이잖아요. 거대 야당 등장한다. 큰일 났다. 저 거대 야당 등장하기 전에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 놓고 선거 치르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기네가 이기니까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이 자기가 만든 법이 이게 발목을 잡는 거 아니? 유승민 대표도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156명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안을 낼 수는 없고 자기네가 만들었으니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했습니다. 지가 만든 법을 궁여지책으로. 그러니까 야당이 이길 선거를 못 이기니까 여당이 더 힘듭니다. 어떻게 된 게? 지가 만든 법이라 고치지도 못하고. 지는 선거 다 이겼어요. 지난 4번의 선거에. 총선, 대선, 지방선거, 보궐선거. 전부 여론조사에서 전원 다 지는 선거였는데 전부 다 이겼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비결은 뭐냐 하면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기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죠. 한번 거기에 누군가가 선동만 하면은 유진이 아빠처럼 일베가 나서고 폭식투쟁이 있고 댓글이 5만 개씩 달리는 거거든요. 이 이데올로기가 폭발하는 거죠. 폭발적 양상으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좀 빗나가는 얘기 같습니다만 사람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국방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그 이런 문제하고 모든 어떤 그 접점 어떤 그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으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싸워야 되는 숙명과 같은 과제가 주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문제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새로운 우리의 책임과 희망을 발견하는,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그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부모와 형제와 아내를 잃었죠. 그리고 호롤단신 살아나왔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의사가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어떤 그 생존의 어떤 자기의 본질은 로코테라피, 의미부여라 그랬거든요. 의미부여.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하고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치료법은 어떤 우울증 환자가 상담을 하러 오죠. 그럼 자기가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뭐 이거 뭐 자살하고 싶다, 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환자가 할 때 딱 되묻는 거죠. 그럼 왜 자살 안 하세요? 그러면 그때 핑계가 나온다고. 아니 뭐 사실은 애들도 있고 또 내가 조금 할 일이 남아 있고 또 뭐 때문에 이래 주절주절 핑계 대면 거 봐라, 살 의미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의미를 일깨워주는 치료법을 로코테라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새로운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책임감을 다시 느끼게 되고, 그 의미와 책임의 연관관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살아가야 될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의 논리적인 맥락으로 재구성해낸 게 로코테라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당에 와가지고 많은 민원이나 또는 주변에서 이래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이 우리 당에 찾아오는 분들은 막차입니다. 다른 데 다 해보고 해다 안 돼서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울증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어떤 희망의 한 끈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제가 그 만났다는 게 그분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시민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 국방 안보도 그러한 관점에서 진보의 안보론을 다시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 중심의 안보, 국가 안보에서 국민 안보,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상 혁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보 쪽에서 앞으로 국방 문제에 제가 관심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진보가 제일 친화력이 높은 세력은 역시 노동계층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계층인데 군에는 65만의 국방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가 답이 딱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노동조합 있습니까? 군인들? 없잖아요. 누가 대변합니까? 지금 국가가 대변한다고요? 거대 야당이 합니까? 뭔 문건이나 하나 폭로해서 뽀다구만 내려고 그랬지, 그죠? 네. 그나마도 잘 못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어떤 정치 세력이 대변해 주는 게 원천적으로 불법인 국방 노동자.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 봐야 될 관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청와대 근무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대선 전에 같이 일을 하다 청와대 들어갔는데 인수위 들어가서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진보적 성향의 그 정치 지도자 중에 노무현만큼 군에서 거의 몰표에 가까운 표를 얻은 사람이 없어요. 아마 헌정사에서 딱 그 한 분일 거예요. 그만큼 군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실제 표로도 받았고. 이 물 좋은 데를 왜 진보가 공략 안 합니까? 얼마나 물이 좋은데. 그죠? 그래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방치하고. 지난 대선 때나 이럴 때 보면 이 문제가 엉뚱하게 풀려가지고 심지어는 어디 이함대 사령부 같은 데 가면 병사들마저도 야당이 집권하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NLL 논쟁의 효과였습니다. 이미 수습하기엔 때가 늦었어요. 거의 한 표도 안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지금 제도권 정당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어떤 가치도 생각하지만은 가치를 또 중시하는 만큼 그 가치가 중요하면 어떻게 하면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번 그냥 자기 만족적으로 가치만 추구하고 어떤 싸움에서든 성과를 못 내고 결과를 내지 않으면은 그러면 시민들은 표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작은 싸움 하나를 벌려서라도 큰 싸움을 포기하고 작은 싸움을 벌려서라도 반드시 이기는 싸움, 결과가 나오는 싸움. 그럼으로써 시민들한테 무언가 싸우면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 성공의 에너지, 그런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시민들은 그제서야 믿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 시민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뭐 1시간 됐네? 네, 이제 거의 마칠 시간 됐죠. 그래서 저는 이 국방 안보 또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라는 게 지금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에는 뭔가 주변국이 일제히 다 힘을 앞세우는 그야말로 힘의 국제 정치하에서 우리의 어떤 민족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국가의 안전이 어떤 하나의 어떤 복지와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쌍벽을 이루는 양대 가치로 정립이 되고 그 위에서 사회민주주의가 비로소 날개를 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와서 심상정 대표님 그 책을 이래 읽어보니까 북구라파 스웨덴이나 핀란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안전에 관해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철두철미합니다. 세계 최초로 안전벨트를 발명했고 ARS 브레이크를 발명했고 또 지금 소방관들이 쓰는 장비가 전부 스웨덴제입니다. 이 안전에 관한 그 특허와 발명 노하우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가 북구라파의 사회민주주의를 볼 때 제일 감탄하는 것은 시민에게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지와 안전이에요. 그 위에서 사회민주주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정의당이 한쪽으로 복지를 외치면은 한쪽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과 복지가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굴러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인문학,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가급적이면 이념보다는 사람의 문제로 표현해내고 이걸 설득해낼 수 있는 우리의 인문학이 결국은 사회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진보가 다소 소홀했던 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 정의당이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자기 생명력을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국방개혁단장으로 간 것은 어떤 당에서 그러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작은 주춧돌 하나를 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런 어떤 국방 안보 안전의 문제를 좀 국방기획단에서 좀 활발하게 정책화하면서 가급적이면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 안보 포럼을 하나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항상 저는 잡지사를 운영하면서도 저기 뭐 우리 인턴을 지냈던 기자 출신도 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직장을 통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 또는 본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비록 월급은 작게 줬지만 저는 큰 선물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써 좀 퉁치고 넘어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이왕 정의당에 들어왔으니까 더 확산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가을이 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한테. 내 인생에 가을이 왔다는 거. 지금 아름다운 계절이죠. 계절이 바뀐 이 아름다운 순간.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정의당에 입당한 거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제 선임 아닙니까? 어쨌든 이 늙은 후임과 함께 예, 이 가을이 여러분들과 이제 만남과 소통을 하게 된 정말로 소중한 저한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희망적이다. 이런 말씀으로서 강의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